안녕하세요. 조윤의 BCBA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행동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행동의 기능을 알면 우리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중재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동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있어요. 소리 지르거나, 떼쓰거나, 뭐 자신이나 타인을 때린다거나, 상동 행동, 이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마다 행동이 다르고 행동의 패턴도 달라집니다. 예, 한동안 하던 행동이 사라지고 새로운 행동이 계속 나타날 때도 있어요. 음, 그래서 행동 분석가는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법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행동의 기능을 분석을 합니다. 기능 분석이 없이 그냥 단순히 아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뭐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세요라는 간단한 해답은 없습니다. 행동 기능 분석이란 아동이 그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파악하는 단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 분석가가 직접 아동을 관찰하면서 행동이 일어난 상황, 그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과 직후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고려해서 데이터를 작성하고 기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분석의 결과로 행동 중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행동의 기능은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수많은 행동 문제들이 이 네 개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참 간단하죠.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아이의 다양한 행동들도 이 네 가지 기능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요.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앞뒤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설명 없이 그냥 행동만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능을 알 수가 없어서 솔루션을 대답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첫 번째가 물건의 획득이었고 두 번째가 관심받기, 세 번째가 회피 또는 도망가기, 그리고 네 번째 감각적인 자극 추구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물건의 획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음,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아이가 원하는 물건을 얻는 경우에요. 만약에 마트에 갈 때마다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 엄마가 아이한테 사탕을 쥐어주었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소리 지르는 행동의 목적이 사탕, 즉 물건의 획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핸드폰을 쥐어줬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다음에도 핸드폰을 얻기 위해서 또 말썽을 피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기들이 쪽쪽이 달라고 이렇게 손을 뻗을 때, 그때도 목적은 물건의 획득입니다. 이런 행동의 중재 방법은 아이가 울거나 때리는 나쁜 행동을 한 직후에는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야 돼요. 대신에 말을 하거나 포인팅을 하거나 이런 적절한 행동으로 요구를 할 때는 원하는 것을 즉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체 행동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울거나 소리 지르는 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언어 능력은 결여되어 있어서 말로써 필요한 것을 적절히 요구하는 게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가 우는 게 슬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애처로워 보이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음. 아니면 혹은 진짜로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프다는 감정도 학습을 통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슬픈 감정을 끌어와서 내가 억지로 울음을 짜내서 울면은 그 이후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해서 또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원리예요. 그래서 테라피 시간에는 언어로 요구하는 방법을 쉬운 단계부터 가르칠 수가 있고요. 발화가 안 된 아동이면 손가락으로 포인팅을 하거나 사진이나 글자를 가져와서 엄마에게 쥐어주는 방법으로 적절한 의사소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울거나 떼쓰거나 하는 방법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 행동을 했을 때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관심 받기를 알아볼게요. 아까 우리 밥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죠. 예, 모든 사람들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너무 괴롭고 미칠 수도 있고, 그쵸? 아까 밥쌤이 말씀하셨듯이 감옥에 가는 게 큰 형벌이고요. 즉,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관심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긍정적인 관심이 아닌 부정적인 관심도 원할 때가 있어요. 예, 어른의 칭찬이나 눈맞춤이나 뭐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같은 긍정적인 관심이 없다면 혼내고 소리 지르고 때리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관심도 아이들은 받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형제들하고 얌전하고 사이좋게 놀고 있을 때는 아무 관심을 안 주다가 아이가 징징거리거나 사고치거나 엄마한테 일러 바치면 그제서야 엄마가 관심을 보이잖아요. 무슨 일이니?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말하고 또 아이들의 팔을 막 잡기도 하고 눈맞춤도 오래 하고 큰 관심을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의 부정적인 관심이라도 받기 위해서 다투거나 징징거리는 그런 행동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을 바로잡고 이제 나쁜 행동을 줄이고 좋은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려면은 우리 아이들이 사이좋게 잘 놀고 있을 때 큰 소리랑 강한 스킨십으로 칭찬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사이좋게 잘 놀고 있네. 이러면서 엉덩이도 툭툭 쳐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예,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렇게 자주 칭찬해 주시고요. 반면에 아이들이 싸우거나 징징거리거나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목소리 톤을 좀 낮추시고, 신체 접촉도 줄이시는 게 좋으세요. 예. 생각하는 의자에 앉혀두는 타임아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관심을 차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계속 사이좋게 노는 선순환의 형태로 갈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방해되는 소리를 내고 장난을 치는 행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교실의 아이들이 쳐다보고 선생님도 선생님의 시선 또 한눈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는 수업 시간 내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주다가 이런 튀는 행동을 했더니 다들 나에게 관심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이 반복될 때 중재 방법은 학생들이 그 아동을 쳐다보지 않도록 지도를 할 수 있고 선생님도 관심을 안 주는 방향으로 중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어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의 나쁜 행동에 관심을 주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이가 말로 엄마한테 엄마 안아줘 라고 하면은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 안 돼. 이런 경우.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가 결국 징징거리고 울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엄마는 힘이 들어도 아이를 안아주는 경우.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말을 하면 안 안아주고 내가 울면은 안아주는구나를 학습해서 다음에는 또 그냥 울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가 잘한 경우에는 그냥 잘했어 하고 한마디 하고 끝인데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면 크게 리액션 하잖아요.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쁜 강화를 하게 되는데요. 좋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우리 부모님들의 행동을 점검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기능, 회피 또는 도망가기. 자, 우리 사람들은 하기 싫은 거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죠. 네, 우리 어른들도 싫은 일이 있으면 아주 다양한 이유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을 피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타협할 수 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리저리 피하고 어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발달과 사회성에 문제가 되겠죠. 음, 우리 아이들은 회피하고 싶을 때 그냥 소극적으로 못 들은 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떼쓰고 울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회피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무언가 요구를 했을 때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놀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야 이리 와 하고 불렀어요. 그때 아이는 못 들은 척을 하고 하던 놀이를 계속합니다. 그럼 엄마는 또 부르죠. 그때도 아이는 모른 척을 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여러 번 부르다가 그냥 포기하고 아이를 그냥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는 이제 내가 놀고 있을 때 엄마가 불러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학습을 한 거예요. 예. 그런 행동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이제 이리 와라고 한번 부른 다음에 아이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시거나 아니면 아이의 등을 살짝 밀거나 하는 신체적 촉진을 주셔가지고 엄마의 지시를 따르도록 합니다. 한 번 부르면 와야 하는구나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부르지는 마시고요. 지시를 한 번 들었으면 모른 척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연습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음. 또 다른 회피의 예로는 어린이집 문 앞에서 드러눕는 애들, 예, 회피죠. 엄마들은 그럴 때 이제 아이를 설득시키려고 달래고 눈맞춤도 하고 하면서 아이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예,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면 마음도 아프고 최대한 달래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나쁜 결과를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게 들어가게 됐으니까 회피라는 기능이 충족된 거예요.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라서 다음에도 어린이집 문 앞에서 들어놓을 수가 있어요.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들어놓고 울더라도 최대한 빨리 문 안으로 들이밀어서 어린이집 문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세요. 예.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선생님이 수학 문제지를 풀러 주셨는데 학생이 찢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훈육의 방법으로 저 교실 뒤편에 가서 서 있어 라고 타임아웃을 시켰대요. 결국 아이는 수학 문제가 풀기 싫었는데 그 과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거죠. 그럼 다음에도 아이는 수학 문제지를 받으면 찢어버리고 타임아웃을 선택하는 회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중재 방법은 과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수학 문제지를 또 주는 방법을 쓸 수 있으세요. 네.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미리 복사를 많이 해놨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찢으면 또 주고, 찢으면 또 주고, 즉, 문제지를 찢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 수학 문제지를 풀도록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어른이 보는 입장에서 쉬워 보이는 과제라도,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고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과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제를 아주 쉬운 단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려나가야 되는데요. 신체 촉진 등을 이용해서 아이가 도움을 받아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요. 충분한 반복 학습을 통해서 결국은 혼자서 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쉬운 단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먹기 싫은 반찬을 먹는 게 과제라고 할 때요. 제일 첫 단계는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을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과제라고 하면은 첫 단계는 연필을 책상 위에 바르게 놓고 손가락으로 잡기만 하는 그게 끝이에요. 예, 이 정도로 쉬운 단계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단계인 첫 단계만 끝내면 칭찬을 해주는 걸로 반복을 하면서 어, 충분히 연습을 시켜서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방법을 팔로우 트루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밥쌤이 영어로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피할 수 없게 끝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몰 스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기능은 감각적인 자극 추구. 네, 이거는 반복 행동, 상동 행동,
센서리, 스티밍 이런 단어로도 부르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주 다양한 자극 추구 행동을 합니다. 손을 펄럭이고 몸을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똑같은 물건을 손에 꼭 쥐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감을 특정한 형태로 한 가지 행동만 반복해서 논다든지 뭐 특이한 소리 내기, 바퀴 돌리기, 뭐 스위치 껐다 켰다, 뭐 귀를 막 파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는 아주 다양한데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자기 자극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뭐 심심할 때 이렇게 머리카락 돌리고 수업 시간에 펜 굴리고 다리 떨고 손톱 물어뜯고 이런 거 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하지는 않지요, 우리는. 그리고 빈도가 굉장히 우리는 적어요. 하지만 우리 자폐 아동들은 특정한 상동 행동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음, 사회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도 하고 심심할 때 놀 수 있는 놀이 기술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창피한 걸 모르고 또 적절하게 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심심한 것보다는 뭔가 하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 자극추구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아이의 불안이 높아지면 그런 행동을 더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몸을 그렇게라도 움직여주는 게 스스로 안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음, 이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놀이기술을 다양하게 꾸준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 이 놀이기술 가르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테라피를 통해서 습득한 놀이로 오감이 자극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면 자기 자극과 같은 행동들이 저절로 사라질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의 흔한 실수는 어떤 게 있냐면 아이가 한 가지 장난감으로 반복해서 놀고 있으면 그게 보기에 이상하니까 그 장난감을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재밌게 노는 거 단 하나 있는 건데 그걸 잃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반복적인 자기 자극이 끝없이 또 새로운 게 끝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비 테라피를 할 때는 많은 놀이를 적절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적절하게 노는 즐거움을 느끼도록 중재를 합니다. 예. 적절한 놀이라는 거는 뭐 블록놀이나 인형놀이나 플레이도나 뭐 흑장난, 뭐 그림 그리기, 보드게임, 뭐 그네 타기, 미끄럼 타기, 아니면 뭐 스케이트, 뭐 축구, 농구, 뭐 이런 무궁무진한데요. 이런 놀이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은 앞으로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적절히 놀면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다양하게 알게 되면 상동 행동은 저절로 없어지고요. 만약에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는 뭐 차별 강화를 하거나 처벌을 주는 그런 중재를 통해서 자극주기 행동의 빈도를 낮추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음, 네, 그리고 불안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도 테라피 중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제 코핑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훈련도 평소에 많이 시킬 수 있고요. 어른이 아이의 신체를 직접 압박해서 아이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